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렇죠. 그 전에 직업들을 버리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전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제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학위가 학사학위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됐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한 일인데 로스쿨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제 제주대에서 어쨌든 좀 이제 학위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교수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4년 동안 있다가 이제 대학이 좀 답답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원래 생각했던 운동은 그전부터 제가 쭉 하던 일들 말고 좀 새로 해보려고 했던 게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왜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좀 마음껏 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하여튼 그런 걸 좀 풀어보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2010년에 이제 올라와서 1년 정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약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TV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인터넷에 기사가 뜨는데 계속 제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 자신은 사실은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웬만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살았고 뭐 살았는데 이제 제 딸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전기 생산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라는 것도 엄청 지었어요. 석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인데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돕니다. 지금 상황은. 앞으로 2020년까지는 많이 남아돌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2020년이 되면 지금 지은 발전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도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도 있고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도 있고 아주 작지만 우리나라도 재생 가능한 애들도 2%도 안 되지만 그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 석탄 화력 발전소, LNG, 천연가스 발전소예요. 주 전력 생산 방법이. 그런데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그 석탄, 원전, LNG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되면 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 기준으로도 4분의 1 정도는 서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래서 꼭 원전 안 하고도 뭐 전력 공급은 가능하다. 지금 당장에도 사실은 원전 몇 개 정도는 없어서 지금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뭐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웬만큼 근데 국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기술 개발해서 확산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후쿠시마 영향이나 옛날에 체르노빌 영향으로도 방사능 물질이 토양이나 물에 약간씩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초정밀 검사를 하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뭐 핵실험도 많이 했고 옛날에 원전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그게 다 지구 전체로 퍼졌기 때문에 약간씩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긴 나와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오염 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해도 원전을 하는 이상은 폐기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체하고 액체 형태로 나오고 그걸 배출하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4군데 부지에 23개 원전이 있어요. 서해안 쪽에는 전남 영광에 있고 동해안 쪽에는 이제 경북 울진이라는데 그 다음에 경주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고리라는 데 있는데 지금 이제 그 4군데 말고 강원도 삼척하고 경북 영덕에다가 또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 계획, 그 말씀드린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데 안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정부는 이미 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전소가 뭐 6개 좀 더 생기는 원전이 아니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거에 이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모아서 내려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전 주변 같은 경우는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 의대 교수님들이 연구팀 구성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어쨌든 원전 주변은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원전이 꽤 큰 산업이었어요. 말씀대로 어느 나라나 이제 원전이라는 게 꽤 큰 산업, 발전소도 워낙 큰 발전소고. 근데 이제 독일은 민간 회사들이 또 원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어쨌든 독일은 선거에서 이게 계속 쟁점이 됐어요. 원전. 그러니까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독일까지 방사능 물질이 날아온 다음에 독일에서 반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선거 때마다 이 원전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1998년 선거에서 3인당하고 녹색당이란 두 정당이 이제 연립 정권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 녹색당이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연립 정부를 구성해주는 첫 번째 조건을 원전 줄인다,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걸 첫 번째 조건을 내걸었고 그걸 받았어요, 3인당이.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그 연방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녹색당의 환경부 장관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민간 원전 기업들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제 합의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인다. 2022년까지 차례로 줄여 나간다는 합의를 합니다. 원전 기업들하고. 그래가지고 법도 만들어요. 이제 법에 아예 2022년이면 끝난다라는 걸 법으로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독일에서도 원전 안 되면 그래도 실제로는 전기가 공급이 어렵다. 이제 이런 또 막 얘기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기업 쪽에서는. 그래서 2009년, 10년에 다시 2022년이 아니라 더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제 그 메르켈, 지금 총리하는 메르켈 총리가 더 미루려고 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나니까 그 이야기 다시 뚝 들어가서 근데 총리가 직접 자기가 좀 미루려고 했던 걸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총리인데 사고 났다고 바로 자기가 정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메르켈 총리가 머리를 쓴 게 전문가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이 위원회에다 자기는 맡기겠다. 그리고 여기는 뭐 보수 쪽, 뭐 진보 쪽 다 들어가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위원회가 약간 공개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자기들 토론하는 광경도 공개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독일 여론은 뭐 압도적으로 원전 폐기 다시 2022년까지 없애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냥 2022년까지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총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이제 독일 없애기로 됐고요. 근데 독일이 2000년 이전까지 그럼 독일 시민들은 뭘 했냐 정책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도 독일 시민들이 자기 지역이나 또는 자기 개인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시작을 한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뭘 해본다든지 우리나라는 햇빛 발전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지금 많은 조합들이 어떤 문제 부딪혔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매입하는 게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전기 뭐 석탄 화력 아까 말씀드린 원전 전기 말고 약간의 이제 그 인센티브가 조금은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게 그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지가 안 맞는 협동조합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했는데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애써가지고 돈 모아서 협동조합 햇빛 발전 협동조합 만들어서 태양광 설치했는데 점점 더 이게 미치는 게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람들한테 최소한 뭐 본전은 찾게 해줘야지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 에너지 쪽은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태양광 전지판도 국내 업체들이 만드는 데들이 있긴 한데 워낙 중국이나 이런 데 밀립니다. 지금 워낙 그쪽은 대규모 자본들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태양광 산업이나 풍력 산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정책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든 거예요. 기업들도 힘들고 또 그렇게 설치해서 하는 협동조합들도 힘들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중심으로 어쨌든 가다 보니까 각종 국가의 정책 지원이나 연구개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풀뿌리에서 진짜 시민들이 하고 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뭐 해보고 하는 게 다 필요한데 국가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그나마 서울시나
이런 데들이 이제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 어쨌든 태양광 발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나마 그게 있어서 조금 희망이 있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너무 미비하죠. 우리 녹색당은 이제 지금 아직 창당한 지 3년이 안 됐어요. 진짜 이제 맨주먹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당 만들고 어쨌든 다른 분야 정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연구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시나리오나 대안들을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의 작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다른 데도 갖다 써라. 우리가 만든 거지만 갖다 써라. 우리 정책이지만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원들 중에 좀 전문성 있는 당원들은 서울시가 지금 원전 한계 줄이기라는 그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 소비 줄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전등, 지하철에 전등 다 교체했잖아요. 지하철에 전등 다 LED로 서울시는 다 교체했는데, 그 전기 소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 늘린다는 게 서울시 방향이에요. 그 작업에 우리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저쪽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울시 계획 같은 거 짜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도 그게 확산되도록 하는 작업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힘든 점은 이제 제가 처음에 녹색당 창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2011년 3월 11일에 하고 한 4,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신문 칼럼에 썼어요. 녹색당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근데 아무도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 달쯤에 몇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하자. 뭐 자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그게 잘못했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비록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해서 좀 잘 안 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내년 총선이 있고 뭐 내년 총선에 열심히 하겠지만 또 거기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못 낼 수도 있는 게 인간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때 생각했던 게, 야, 10년 지나서도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냐. 한국 사회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녹색 이런 거 안 된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만약에 우리의 시도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지금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적극적인 건 사실 그런 정치적인 참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좀 절약하고 살고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그거 잘 안 되고, 실제로 혼자 해서 잘 안 되고, 저는 공부 모임 같은 걸 청년들이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공간도 참 좋고, 꾸준히 공부 같은 것도 책을 읽는 모임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모임에서도 책 읽는 모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살아야만 자연적인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자연과 가깝게 좀 더 생태적으로 사는 방법들이 많고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자신의 존재함으로써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삶이 아닐까.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약간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 또 마음의 여유, 또 뭔가 집중해서 정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이나 자기 개발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해서 사람을 만나든 뭐 일을 하든 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여행을 하든 뭐 그런 행복감들을 많이 느끼고 사는 삶이 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1% 살롱이 소규모로 진행될 때만